자, 그럼 이제 스페인 여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테마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 여행,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뭘까? 여러 가지 중에서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사람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갔는데 스페인을 나는 왜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술가들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늘 매료했었던 예술가 많지만 그 중에 딱 3명만 꼽자 그러면은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어요. 엘 그레코, 가우디, 달리.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만나보실 텐데요. 가우디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건축가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건축을 선보인 그런 사람, 그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활약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달리도 잘 아실 거예요.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죠. 초현실주의 화가고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화가를 꼽아봐라 그러면 이제 달리 꼽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엘 그레코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 친숙한 이름이에요. 엘 그레코. 그래서 스페인 회화의 시작점에 위치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대단히 현대적인 그림을 선보여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엘 그레코라는 사람 그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엘 그레코의 그림은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출신이 크레타 섬인데요.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이죠. 그곳은 서유럽 사람들과 정서는 조금 달라요. 약간 신비적인 요소가 강하달까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은 뭔가 마주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신성함 같은 것이 좀 쫙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저를 좀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데, 엘 그레코는 남다른 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크레타 섬에서 20대에 이미 대단히 성공한 화가예요. 크레타 섬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화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레타 섬의 넘버원이었던 거죠. 근데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검증받고 싶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막 생겨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 그레코는 도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베네치아에 도전을 하고요. 르네상스 미술을 배운 다음에 로마로 진출해가지고 또 로마에서 로마 미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 정착해가지고 스페인 최고의 화가가 되었어요. 이처럼 최고의 자리에 일단 올라서게 되면은 어딘가를 이렇게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미술을 검증받고 인정받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엘 그레코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방랑자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가우디라는 사람은 어떠냐? 가우디라는 사람은 다른 건축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발상으로, 그죠? 정말 희한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우디의 걸작 중에 하나죠. 바르셀로나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까사 바티오라는 곳이거든요. 바티오 씨의 집, 이런 뜻인데, 이 까사 바티오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 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평평한 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근데 가우디는 이곳을 이제 뭐라고 상상한 거냐면 괴물의 뱃속이라고 상상했죠. 괴물의 뱃속. 그래서 앞에 보이는 창이 괴물이 입을 쫙 벌린 거고요. 거기서 바다 생물들이 쫙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괴물의 입천장은 이렇게 주름이 져 있겠죠.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등이 달려 있는데 그 등이 괴물에게 지금 잡아먹힌 바다 생물인 거죠. 어떤 건축가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상상이 나올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뭐냐?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이 세상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오로지 뭐였냐? 건축이에요. 건축. 인생은 오로지 건축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도자다. 그래서 저 엘 그레코라는 사람하고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달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또 대단히 독특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여러분,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게 자기 무의식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서 그리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초현실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꺼내기가 좀 모호한 게 많이 있어요. 무의식이 드러나는 때가 주로 이제 꿈에서 드러나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꿈에서 꾸거나 이런 내용을 시시콜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도덕적인 상상도 하게 되고, 우리가 꿈속에서는 근데 그게 뭐였지? 라고 하면서 뭔가 끔찍한 거였었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일상에서는 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서 이렇게 출몰하는데,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예술가들은 날 것 그대로의 그 무의식을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는데 달리는 그냥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반쯤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라는 사람은 반쯤 미쳤다. 통제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리의 일생 동안 정말 많은 기행이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만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달리라는 사람과는 일상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어렵대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일상 대화를 하는 게 좀 어렵다. 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보아할 때 달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인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인이 대단히 매력적인 광인인 거죠. 대단히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그 영감을 뿜어내는 그런 광인인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막막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스페인의 무엇을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을 딱 나열해 놓고 핵심을 딱 뽑아보니까 이건 뭐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방랑자가 있었고 구도자가 있었고 광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영감이 하나 딱 찾아왔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다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굴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게 누구냐? 방랑자이자 구도자이자 광인인 그런 캐릭터, 돈키호테입니다. 네, 돈키호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스페인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다 돈키호테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돈키호테 떠올려 보세요. 자기가 중세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편력기사다. 자기는 이제 편력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볼품없이 늙어가고 있는 그냥 평민이죠. 그런데 자기는 편력기사와 관련된 책을 외울 정도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이제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미쳐버리죠. 그래갖고 나는 편력기사다. 그래서 방랑을 떠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코미디들이 펼쳐지는데, 근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편력기사의 자신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도적인 삶인 건 맞죠. 광인, 방랑자, 구도자. 이 캐릭터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는 16세기에서 17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 문고판으로 되어 있는 줄거리만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돈키호테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키호테 원전이 있습니다. 돈키호테 원전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당 1000페이지라고요. 1000페이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2권 다 읽어내시려면 꽤나 많은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스페인 여행을 떠나면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캐릭터가 참 스페인적인 것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원전을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서 정말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돈키호테를 너무나 오해했었다는 거야. 돈키호테라는 걸 너무 오해했다. 여러분 근데 돈키호테 하게 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캐릭터가 하나 더 있죠. 돈키호테의 시종 역할하는, 하인 역할하는 산초 판사, 산초라는 캐릭터가 있죠.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하고 산초를 이렇게 딱 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원전을 읽다 보니까 그게 정말 분명해졌는데, 돈키호테가 항상 엉뚱하고 이상한 짓만 하는 개그 캐릭터가 아닙니다. 돈키호테 진지합니다. 돈키호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해요. 다만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막 코믹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산초라고 하는 인물도 절대 웃기려고 웃기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여러분 그 돈키호테 원전을 읽다가 제가 딱 무릎을 친 게 있는데 뭐냐면 세르반테스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단순히 코미디물이라서 대중적으로 재밌게만 읽혀진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고전의 반열에 있잖아요. 고전의 반열에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개의 캐릭터를 세르반테스가 잘 찝어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면 돈키호테가 있고 산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키호테와 산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이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키호테는 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초는 뭐냐? 그 산초는 현실적인 인간이고요.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적 인간과 현실적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게 돈키호테예요. 그런가 하면은 뭔가 무리한 것을 하는 것은 좀 두렵고 현실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게 산초예요. 내 마음속에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서로 갈등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키호테가 아닌 산초로 살아가야 되겠죠. 일상을 돈키호테로 살아가게 되면 망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은 산초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해진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가능하면 잘 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일을 잘 해내면서 현실적 이해관계도 잘 챙기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주로 누가 활약하면서 살아가는 거냐는 내 마음속에 산초가 활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일이 좀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 좀 많이 받거나 뭔가 불만이 쌓여가거나 그럴 때쯤에 여러분들이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딱 하고 잠자리에 딱 드셨는데 잠이 잘 안 오다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돈키호테가 싹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반복되고 있는 일상을 벗어나 한 단계 더 나아가라라고 나를 독려하는 목소리죠. 그러면서 이 돈키호테는 내가 오랫동안 해보고 싶은 것을 도전해서 성취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나타나서 격려해주는 목소리입니다.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것에 도전하면서 내 자신을 더 나은 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목소리가 돈키호테인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이런 돈키호테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돈키호테의 목소리가 깨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키호테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둘만 얘기하게 놔두지 않는 하나의 목소리가 또 있어요. 어떤 목소리예요? 산초가 또 끼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산초가 끼어들면은 돈키호테의 대화가 엉클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이걸 해봐야 되겠어 라고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산초가 끼어들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게 돈이랑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가 싶게 되죠. 그런가? 우리가 산초에게 설득되는 순간입니다. 산초에게 설득되는데 그래서 돈키호테가 갑자기 또 거기서 아 얘기 잘 됐는데 하면서 이제 또 의욕을 잃고 저쪽에 숨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내면에서 항상 이 두 개의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돈키호테도 있고 산초도 있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주로 살아가시나요? 근데 아쉽게도 정말 많은 분들은 돈키호테가 가끔 나타날 뿐 그렇다고 돈키호테 얘기한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일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화두 스페인 여행을 쭉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화두 하나를 제가 제시했어요. 뭐냐면 우리 내면에는 두 갈래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와 산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스페인 여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나게 될 인물들이 돈키호테인지 산초인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